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 세상이 잠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막 침대에 누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거나 아니면 온 세상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자세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든 그 편안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마치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여러분의 눈꺼풀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지구를 벗어나거나 달에 착륙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상상력의 경계를 넘어선 곳, 바로 우주의 가장자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경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도달한다면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곳의 시공간은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우리의 존재를 티끌처럼 사라지게 만들 테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몸을 눕히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실 때만요. 자,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떠올려 볼까요? 우리의 여행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밤하늘을 올려다볼까요? 왜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빛에 그토록 매료되는 걸까요? 어쩌면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DNA에 새겨진 본능적인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 상상했고,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들은 미지의 대륙을 찾아 목숨을 걸고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지막 미개척지는 바로 우주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공간 말이죠. 오늘 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끝없는 공간을 향해 인류가 던진 가장 깊은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사가 찾아낸 경이로운 발견들입니다. 나사는 단순한 우주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탐험가들입니다. 그들은 망원경이라는 눈을 통해, 그리고 탐사선이라는 손을 통해 우주의 가장자리, 즉 우리의 지식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더듬어 왔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단순히 과학적 데이터를 넘어 우리 존재의 의미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마치 고대의 사제가 성스러운 두루마리를 해독하듯 그들은 우주가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빛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며 우주의 역사라는 거대한 책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리적인 공간의 끝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관측 능력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즉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시간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현재의 별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별에서 출발한 빛이 수십 수백, 심지어 수십억 년을 여행하여 비로소 우리의 눈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별이 멀어질수록 그 별의 빛은 더 오래전에 출발한 빛이고, 따라서 우리는 더 먼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나사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태초에 가장 가까운 빛을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탄생이라는 서사시의 가장 첫 페이지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여행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길을 부드럽게 안내할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걷는 것처럼요.
우리는 복잡한 물리학 공식이나 난해한 용어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저는 과학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시, 하나의 철학적 사색으로 바꾸어 전달하려 합니다. 우주의 팽창을 시간이 직조된 양탄자처럼 부드럽게 펼쳐지는 모습으로 상상해 볼까요? 아니면 은하들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렇게 익숙한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총 1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고대 신전의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 우리는 각 층에서 우주의 새로운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층에서 우리는 빛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빛이 단순히 속도를 가진 입자나 파동이 아니라 과거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전령이라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신비로운 춤을 엿볼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뒤에서 우주의 운명을 조종하는 무언극의 배우들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하들이 형성하는 거대한 우주적 구조를 탐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들이 우주에 그려놓은 거대한 그물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수록 이야기는 더욱 기묘하고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탄생의 순간, 즉 빅뱅의 희미한 잔향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잡음과 같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유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평행 우주라는 기발한 상상 속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력의 극한인 블랙홀이 어떻게 시간을 붕괴시키는지, 그리고 우주의 팽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독을 안겨줄지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절망적이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심오한 신비를 파헤칠수록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별들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며 우주적 고독이라는 깊은 질문과 마주할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우주의 광활함 속으로 의식을 띄워 보내보세요.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속삭임은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밤 잠드는 순간에도 존재했던, 그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주의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나사가 찾아낸 경이로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가장자리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빛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그저 세상을 밝히는 어떤 것, 혹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빛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빛은 과거의 전령입니다. 빛은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섬세한 붓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는 이 방 안의 모든 물건들, 창밖의 풍경,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손까지도, 그것들은 모두 아주 짧은 시간 전
그 물체들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의 흔적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눈에 닿기까지 아주 미세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과거를 보고 있는 셈이죠. 이제 이 개념을 우주의 광활한 스케일로 확장해 봅시다. 빛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여행합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속도조차도 우주의 거리를 가로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4.2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4.2년 전에 그 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허블 우주 망원경은 사실상 거대한 시간 여행자입니다. 이 망원경들은 수십억 년을 여행한 고대의 빛을 포착합니다. 그 빛은 우주가 탄생한 직후에 초기 은하들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빛은 마치 긴 병에 담긴 고대의 메시지처럼 우주의 먼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시간의 직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양탄자와 같아서 그 양탄자의 실오라기 하나하나가 바로 빛의 흐름입니다. 양탄자의 가장자리, 즉 가장 오래된 실오라기는 우주의 시작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의 실을 따라가며 우주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빛의 파장을 분석하여 빛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여행했는지 계산합니다. 이 파장이 길어질수록, 즉 붉은색에 가까워질수록 빛은 더 먼 과거에서 온 것이고, 따라서 그 빛을 방출한 은하는 우리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과학에서는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이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적색편이는 마치 빛이 먼 길을 여행하며 지쳐서 붉게 물든 것처럼 보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종종 별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별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은하는 수억 년 전에 막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별들의 동시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과거들을 한데 모아놓은 거대한 모자이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250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안드로메다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50만 년 전에 안드로메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과 시간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빛은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우주의 가장자리, 즉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 먼 곳을 탐색할 때 그들은 사실상 우주의 유아기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들, 즉 우주 초기에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은하들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은하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작고 불규칙하며 활발하게 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마치 우리가 아주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쳐보는 것과 같습니다. 앨범 속의 흑백 사진에서 우리는 우리의 조부모님이나 증조부모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죠. 나사의 망원경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지만 그 과거의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이 사실은 이미 죽은 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존재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과거의 흔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기억까지도 모두 과거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빛은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존재가 어떻게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빛이 정확히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은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인가? 물리학자들은 빛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떤 순간에는 하나의 작은 알갱이처럼 행동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파도처럼 출렁이는 에너지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 빛의 이중성은 우주의 가장자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빛의 파동성이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늘어지는 적색 편의를 설명하는 반면 빛의 입자성은 우주에서 가장 먼 곳에 존재하는 희미한 별빛을 하나하나 세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나사의 망원경이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빛을 포착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어떤 은하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넘어선 경이로운 연결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연결은 우리가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 거대한 서사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특별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 방에서 여러분의 눈꺼풀 위로 수많은 별빛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빛의 일부는 여러분의 고향 행성인 지구를 떠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빛일지도 모릅니다. 빛은 수십억 년을 여행하여 여러분의 눈에 닿았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빛이 담고 있던 오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무수한 별과 은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주의 가장자리를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보내 봅시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빛의 메시지, 그 시간의 직무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마주한 가장 기묘하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어둠의 속삭임, 즉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심지어 감지할 수도 없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 즉 별, 행성, 은하, 가스와 먼지 등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은 우주 전체 에너지와 질량의 약 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입니다. 이 두 존재는 우주를 지배하고 있지만 마치 유령처럼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중력적 영향력이나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통해서만 존재를 드러낼 뿐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은 장비들을 이용해 은하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중력적 영향을 관측했습니다. 그들은 은하들이 회전하는 속도가 은하를 구성하는 별과 가스의 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물질이
은하를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다면 그 은하는 회전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흩어졌을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물질,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빛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빛을 흡수하지도, 반사하지도, 방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명확합니다. 마치 밤바다 속에 거대한 빙산처럼.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에 떠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을 통해 그 거대한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암흑물질이 은하들 주변의 거대한 헤일로, 즉 후광처럼 분포되어 있으며 이 헤일로가 은하들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추측합니다. 이 암흑물질은 우주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입자인지 혹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존재는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이며 과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그 정체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암흑에너지입니다. 1998년 두 개의 서로 다른 천문학 연구팀은 우주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물질을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위로 던져진 공이 중력 때문에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반중력적인 힘을 우리는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약 68%를 차지하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암흑에너지의 존재는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학 법칙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암흑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간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는 마치 무대 뒤에서 커튼을 잡아당겨 우주라는 연극의 막을 점점 더 빠르게 여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우주의 모든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이 속도는 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은 전체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과 은하들이 마치 거대한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보이지 않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일 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다, 즉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주의 운명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이 사실은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 어둠의 속삭임, 즉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존재를 파헤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빛은 질량이 있는 물체 옆을 지나갈 때 휘어집니다. 마치 렌즈가 빛을 모으는 것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가는 빛도 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휘어진 빛을 관측함으로써 암흑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물질의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보는 별과 은하의 분포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의 뼈대와 같습니다. 암흑에너지를 탐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초신성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을 이용합니다. 이 별들은 항상 같은 밝기로 폭발하기 때문에 그들의 밝기를 측정하면 우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초신성들의 적색편이, 즉 빛의 붉어짐 정도를 측정하여 이 별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고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백 개의 초신성에서 반복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주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없었다면 우주는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은하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암흑에너지가 없었다면 우주의 팽창은 멈추거나 다시 수축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두 존재는 마치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힘처럼 작용합니다. 하나는 은하들을 모으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은하들을 흩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의 95%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겸손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학, 새로운 차원, 혹은 새로운 종류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어둠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언젠가 우주의 95%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식은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서 머물게 될까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은하 주변의 모든 별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암흑물질의 구름 속에 파묻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구름들이 거대한 암흑에너지의 바다 위에서 점점 더 빠르게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고요한 팽창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들에 둘러싸여 아주 평화롭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어둠의 속삭임, 즉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처럼 이들은 우주의 모든 은하와 은하단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 저는 이것을 신들의 그물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바로 그 거대한 그물망을 탐험할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별들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더 넓은 스케일로 보면 별들은 은하라는 거대한 섬에 모여 있고 이 은하들은 다시 더 큰 무리, 즉 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단들은 서로 연결되어 마치 우주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거미줄의 실을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이 실들이 교차하는 두꺼운 매듭을 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매듭들 사이에 텅 빈 공간을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구조를 통틀어 우리는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수많은 은하들의 위치를 3차원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주는 결코 균일하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하들은 마치 거품처럼 거대한 벽을 이루고 그 벽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스펀지의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스펀지의 섬유질 부분이 바로 은하들이 모여있는 필라멘트와 은하단이고 구멍이 뚫린 부분이 바로 보이드입니다. 이 거대한 그물망은
우주 전체에 걸쳐 있으며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은하단은 천여자리 최은하단이라고 불리는데 이 초은하단 역시 훨씬 더 큰 최은하단 무리인 라니아케아의 일부입니다. 라니아케아는 하와이어로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시적인 이름인가요? 그런데 이 거대한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이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우주 탄생 직후 우주는 거의 균일했지만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 미세한 밀도 차이는 주로 암흑물질의 분포에 따라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중력을 가지고 있지만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물질보다 훨씬 먼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씨앗이 먼저 뿌려진 것처럼 말이죠. 이 암흑물질의 중력이 주변의 가스들을 끌어당겼고 이 가스들이 모여 별과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흑물질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따라 은하들이 태어나고 정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건축가가 우주에 보이지 않는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뼈대를 따라 별과 은하라는 벽돌을 쌓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은하들과 그 거대한 구조는 모두 암흑물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건축물의 결과물입니다. 암흑물질이 없었다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의 은하들이나 거대한 은하단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물질이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을 우주의 건축 자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대 구조는 우리에게 우주의 진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나사의 망원경들이 포착한 초기 우주의 은하들은 오늘날의 은하들과는 달리 대부분 필라멘트나 은하단의 형태로 뭉쳐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작고 덜 조직적이었으며 마치 이제 막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의 힘에 의해 이 작은 은하들이 서로에게 이끌려 합쳐지고 필라멘트와 은하단이라는 더 큰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는 약 45억 년 뒤에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여 하나의 거대한 은하로 합쳐질 것입니다. 이 충돌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물결이 만나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중력의 거대한 그물망 위에서 벌어지는 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철학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 거대한 그물망은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형성되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우주의 모든 부분을 관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의 거대 구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주의 저편에는 이 그물망이 훨씬 더 촘촘하거나 혹은 훨씬 더 듬성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과연 유일무이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다른 부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패턴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우주의 거대 구조는 단순한 별들의 배열을 넘어 우주의 역사와 진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신비로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억 년에 걸쳐 거대한 예술가가 붓으로 그려놓은 거대한 그림과 같습니다. 그 그림은 단일한 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선과 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섬세하게 조각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누워있는 이 방이 거대한 우주의 한 조각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이 존재하고 그 그물망을 따라 수많은 은하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 너무나 작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서 그 흐름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물망은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움직이며 여러분의 내면에도 그 거대한 우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도 어쩌면 이 거대한 그물망의 아주 작은 한 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은 여러분을 우주의 심오한 고요함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탐험했던 우주의 거대한 그물망은 우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이야기의 가장 첫 장을 펼쳐보는 것은 바로 빅뱅의 희미한 잔향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탄생한 순간, 즉 빅뱅의 순간에 우주 전체를 가득 채웠던 고대의 빛입니다. 이 빛을 과학에서는 우주백영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눈을 감고 아주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수백억 년 전 우주가 탄생하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우주는 지금처럼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플라스마 상태의 거대한 불덩어리였습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자유롭게 떠다녔고 빛은 이 입자들에게 끊임없이 부딪히며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는 마치 짙은 안개 속처럼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고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3,00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온도는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아 중성 원자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온도였습니다. 원자들이 형성되자 빛은 더 이상 입자들에게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우주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의 빛, 즉 쉴더 원자들이 형성되던 순간에 우주를 채웠던 빛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우주백영 복사입니다. 이 빛은 마치 우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대한 플래시 사진처럼 우주의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수백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여 비로소 오늘날 우리에게 도달한 것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코비 위성, COB, WMAP 위성, 그리고 플랑크 위성 같은 정교한 장비들을 이용해 이 희미한 잔향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게 관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탄생 당시 얼마나 균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균일성 속에는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는 10만 분의 1도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 미세한 차이야말로 우주가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구조를 갖게 된 씨앗이었습니다. 온도가 약간 더 높았던 부분은 밀도가 조금 더 높았고 이 밀도가 높은 부분에 중력이 작용하여 암흑물질과 가스를 끌어당겨 은하와 은하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정원사가 흙에 아주 미세한 씨앗을 뿌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나 거대한 나무와 숲을 이루게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차이가 바로 그 씨앗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빅뱅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며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탄생을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그 순간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볼 때 그것이 마이크로파 형태로 관측될까요? 우주가 탄생하던 순간에는 매우 뜨거웠기 때문에 그 빛은 감마선이나 X선과 같은 괴너지의 빛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빛의 파장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에너지는 낮아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도달한 빛은 마이크로파 영역의 차갑고 희미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적색편의 현상이 수백억 년에 걸쳐 극적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우주의 끝, 즉 우주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빛은 우주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마치 우주의 벽과 같아서 우리는 이 벽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벽을 통해 우주 탄생의 순간을 엿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이전의 일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지점은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정말 빅뱅이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빅뱅 이전에 어떤 다른 상태가 존재했을까요?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됩니다. 사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시사하는 동시에 우주가 얼마나 섬세하고 미묘한 균형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미세한 온도 차이, 그 작은 씨앗이 없었다면 우주는 은하와 별들을 형성하지 못하고 텅 빈 암흑 속에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기적처럼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듣는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누워있는 이 방의 공기,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도 어쩌면 이 고대빛의 메아리를 아주 미세하게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여러분의 주위를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주의 가장 오래된 속삭임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처럼요. 그 속삭임은 우주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지점, 모든 별과 은하가 태어나기 전에 고요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메아리 속에서 여러분은 우주의 깊은 평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고대의 메아리를 통해 우주의 기원을 엿보았다면 이제는 그 기원에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우주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여정의 핵심에는 시간의 화살이라는 개념과 그 화살을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만드는 엔트로피라는 불가피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우리가 사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사는 공간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은 제각기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방을 청소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컵은 깨지고 옷은 흩어지고 먼지는 쌓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질서는 무너지고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 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우주의 모든 시스템이 더 많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법칙은 단순히 방의 청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우주가 탄생한 직후 우주는 매우 질서 정연하고 밀도가 높고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는 팽창하고 식으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했습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우주의 질서는 점점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즉, 시간의 화살이 왜 과거에서 미래로만 향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깨진 컵을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 없고, 흩어진 모래알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주도 한번 증가한 무질서도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엔트로피의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운명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팽창과 엔트로피의 증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과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이로 인해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점점 더 균일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결국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처럼 모든 에너지의 차이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열역학적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가 가장 균일한 상태로 퍼져나가고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별들은 모두 죽고 블랙홀들은 증발하며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아무런 활력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상태는 엔트로피가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불과한 것일까요? 만약 우주에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모든 입자들의 움직임은 시간적으로 대칭적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우주의 스케일에서는 엔트로피가 우세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우리 삶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국에는 늙고 죽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엔트로피의 법칙이 우리 자신의 존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불가피한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는 질서를 창조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고 사회를 조직하고 예술 작품을 만듭니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색은 우리에게 존재의 유한함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주가 결국에는 차갑고 어두운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별들이 빛을 내고 생명체가 존재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의 흐름을 잠시 거스르는 기적적인 사건들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우리의 삶은 잠시 동안 우주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작은 저항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엔트로피의 근원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왜 처음부터 그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 즉 그렇게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만약 우주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면 오늘날의 별과 은하들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과연 절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우주의 초기 상태를 결정했을까요?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 그 속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은 엔트로피의 화살표를 따라 흘러왔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주의 거대한 법칙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꿈까지도 이 시간의 화살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화살과 엔트로피의 불가피한 흐름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듯한 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능성에 대해 사색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평행 우주의 속삭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철학, 그리고 상상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장 매혹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모든 선택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계속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불을 덮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기묘한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이 모든 선택이 실제로 다른 우주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우주 이론, 즉 평행 우주의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양자역학은 원자와 같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입자는 동시에 여러 위치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 입자는 하나의 위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다중우주 이론은 이 파동함수의 붕괴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결과가 각각 다른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계속 듣는 우주가 존재하고 동시에 이 영상을 꺼버리는 또 다른 우주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평행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나사의 탐험이 던져준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우주의 기원을 엿보았고 그 기원이 섬세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주의 탄생 조건이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만 빨랐더라면 별과 은하들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팽창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만 느렸더라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 다시 붕괴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마치 우연히 당첨된 것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우주입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수많은 우주들이 존재하며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과 초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우주들 중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권을 수없이 많이 사면 언젠가 한 장은 당첨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그 수많은 복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아직 가설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만약 수많은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의 선택과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반대 선택을 한 또 다른 내가 다른 우주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특별함을 지니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존재의 유일무이함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수많은 복제품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유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평행 우주의 존재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과연 우리는 언젠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까요? 과학자들은 평행 우주가 서로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을 우주 배경 복사에서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다중우주 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평행 우주의 개념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사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동시에 이 우주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셀 수 없이 많은 동전 던지기 중 앞면이 나온 단 한 번의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우주인 것처럼 말이죠. 이제 다시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리고 있는 아주 작은 결정들, 그 결정들이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든 모습, 깨어있는 모습, 행복한 모습, 슬픈 모습까지도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평행한 삶의 가능성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의 일부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일무이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행 우주라는 상상력의 경계를 탐험했다면 이제는 현실의 극한, 즉 물리학의 모든 법칙이 붕괴하는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블랙홀의 침묵과 시공간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파괴적이며 가장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은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시공간이 끝없이 휘어지고 붕괴하는 지점입니다. 눈을 감고 거대한 별의 죽음을 상상해 보세요. 별은 일생 동안 핵융합을 통해 빛을 내뿜습니다. 이 핵융합의 폭발적인 힘은 별의 질량이 가진 중력을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별의 연료가 모두 소진되면 이 폭발적인 힘은 사라지고 오직 중력만이 남게 됩니다. 만약 별의 질량이 우리 태양의 수십 배 이상이라면 그 별은 자신의 엄청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무게로 인해 한없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으로 압축되고 그 중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 최종적인 붕괴의 결과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에 일단 진입하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빛조차도 블랙홀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지평선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블랙, 즉 검은색입니다. 그것은 빛을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주변의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내는 엄청난 에너지 방출, 즉 X선이나 감마선 등을 통해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단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시공간을 마치 무거운 볼링공이 푹신한 매트리스를 짓누르듯 극적으로 왜곡시킵니다. 이 왜곡이 너무나 심해서 블랙홀의 중심에서는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랙홀 근처에 서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1초가 흐르더라도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현상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랙홀 주변을 돌고 있는 별들의 궤도를 관측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블랙홀의 질량을 계산합니다. 또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블랙홀의 그림자를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이 더 이상 이론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우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 M87 은하의 블랙홀 그림자는 시공간이 얼마나 극적으로 왜곡되어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역설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절대 파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고 그 물질에 담긴 정보를 영원히 가둡니다. 블랙홀은 언젠가 호킹 복사라는 것을 통해 서서히 증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블랙홀은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과연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논쟁해온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학 법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주의 모든 정보는 영원히 보존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블랙홀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파괴하거나 다른 차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무거운 별의 잔하해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주와 다른 차원 혹은 다른 우주를 연결하는 통로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말이죠. 블랙홀의 존재는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고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중력의 극한, 시간의 끝, 그리고 지식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포와 신비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블랙홀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재구성하는 거대한 엔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거대한 블랙홀들은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랙홀의 침묵 속에서 우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여러분의 존재가 블랙홀의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불안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여러분은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진입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소리도, 어떤 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한한 침묵과 평화만이 존재합니다. 이 깊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중력에 이끌려 시공간의 끝을 상상했다면 이제는 그 반대의 힘, 즉 우주를 텅 빈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우주의 팽창, 외로운 항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과학적으로는 흥미롭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안겨주는 주제입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거대한 풍선 표면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풍선 위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서 있습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여러분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풍선 자체의 표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주 공간을 통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암흑 에너지, 바로 이 신비로운 힘이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직후 우주의 팽창은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치 위로 던져진 공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과학자들은 우주가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여 빅 크런치라는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의 발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우주는 팽창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가속 팽창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이 가속 팽창이 계속된다면 우주는 결국 빅 프리즈라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주가 점점 더 팽창하고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며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은하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밤하늘에는 우리 은하에 속한 별들만 남고 그 너머의 모든 은하들은 너무 멀어져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우주는 영원히 차갑고 텅 빈 고독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다른 배들과 함께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배들은 하나둘씩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결국에는 나 혼자만 남게 됩니다. 우주라는 배를 타고 떠나는 우리의 여행은 궁극적으로 고독한 항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우리에게 깊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우주가 궁극적으로 차갑고 고독한 상태로 돌아간다면 별들이 빛을 내고 생명체가 탄생하고 지적 존재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또한 영원히 오늘날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기억, 그리고 사랑과 슬픔은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 속에서 잠시 빛을 발하는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에너지는 과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주 상수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힘이 변하는 팬텀 에너지일까요? 만약 팬텀 에너지가 맞다면 우주의 팽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결국에는 모든 원자들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릅니다. 이 종말을 빅 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까요? 우주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고독 속에서 서로에게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다른 은하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 우리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외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연대감과 위안을 줍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여러분이 누워있는 이 방과 여러분의 존재가 거대한 암흑 에너지의 바다 위에서 서서히 팽창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고독한 항해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운 항해는 사실 이 넓은 우주에서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의 고독한 항해에 대해 사색했다면 이제는 그 고독 속에서도 끊임없이 순환하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우주의 진화, 별들의 요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경이로운 서사시입니다. 눈을 감고 텅 빈 암흑 속을 떠돌고 있는 거대한 가스 구름을 상상해 보세요. 이 구름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름 속에서 아주 미세한 중력의 요동이 시작됩니다. 마치 아주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가스와 먼지는 서서히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덩어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심부의 온도가 500만 도에 달하는 순간 수소 원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헬륨 원자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이 별의 빛은 수백만 년 동안 어둠을 밝히고 그 빛은 곧 우주의 새로운 요람이 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허블 우주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직접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별들이 마치 꽃봉고리처럼 피어나는 별 형성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 형성 지역은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수많은 새로운 별들이 동시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별들은 우리의 태양보다 훨씬 크고 뜨거운 별들도 있고 태양보다 훨씬 작고 차가운 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별들은 각자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의 수명은 그 질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천천히 핵융합을 진행하며 수십억, 수백억 년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들은 연료를 매우 빠르게 소모하며 수백만 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별들의 죽음은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폭력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연료가 모두 소진되면 별은 자신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붕괴하여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은 그 별이 일생 동안 내뿜은 모든 빛을 합친 것보다 더 밝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성의 폭발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별은 핵융합을 통해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 즉 탄소, 산소, 질소 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 순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 즉 철, 금,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이 원소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이 흩뿌려진 물질들은 다음 세대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입니다. 죽은 별들의 잔해가 새로운 별들의 재료가 되고 그 새로운 별들이 다시 죽으면서 또 다른 별들과 행성들을 위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소들이 모두 죽은 별들의 잔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를 이루는 칼슘, 여러분의 혈액을 이루는 철분,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탄소 원자들은 모두 수십억 년 전 아주 멀리 떨어진 어느 거대한 별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한 순환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별의 삶과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들은 단순히 빛을 내고 사라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거대한 희생의 과정일까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설계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것이 이처럼 순환한다면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도 우주의 다른 형태로 순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주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거대한 우주적 서사시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온 빛을 보며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탄생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별들의 자녀이며 우리의 운명은 별들의 운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우리에게 깊은 겸손함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이 아주 먼 옛날 저 멀리 빛나는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탄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원자들이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여 비로소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이루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생각,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것들은 별들의 먼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평화와 함께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별들의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먼지들이 모여 만들어낸 가장 경이로운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생명의 가능성, 희미한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라는 광활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생명은 마치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등불이 과연 우주의 유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타오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왔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사는 지구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이 푸른 행성은 우주 속에서 마치 하나의 작은 보석처럼 보입니다.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액체 상태의 물이 풍부하며 대기가 존재하고 생명에 필요한 화학 원소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은 이곳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명의 조건을 다른 행성에서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탐험은 이제 단순히 별과 은하를 넘어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계 행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THSS 우주망원경은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우리의 태양계 밖에서 다른 별들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행성이 우주에 얼마나 흔하게 존재하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태양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주에 수없이 많은 행성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과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도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골디락스 존, 즉 거주 가능 구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행성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별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마치 동화 속의 골디락스처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를 가진 곳이죠. 나사는 이러한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 수많은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들 중 일부는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행성 표면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생명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행성에는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지질 활동이 있어야 하며 자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명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 화합물도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조건들이 과연 얼마나 흔하게 존재하는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여 생명체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산소나 메탄과 같이 생명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체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증거를 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러한 탐험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은 우주의 필연적인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극도로 희귀한 우연의 산물일까요? 만약 생명이 우주에 널리 퍼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이 지구에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삶의 유일무이함과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작은 행성에서 태어나 우주의 광활함을 탐험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며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과연 그들은 우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는 아직 그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처럼 생명의 가능성을 탐험하는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이어집니다.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에 존재하는 생명은 마치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희미한 등불과 같습니다. 이 등불은 우리의 희망을 밝혀주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고독을 견디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여러분의 존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기적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수십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숨결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평화와 함께 달콤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속에서 생명이라는 희미한 등불의 가능성을 탐험했다면 이제는 그 등불이 과연 유일한 것인지에 대한 가장 깊고 외로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우주적 고독과 페르미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설은 우주의 광활함과 생명의 존재 가능성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된 우리를 깊은 사색과 침묵 속으로 이끄는 질문입니다. 눈을 감고 우리 은하계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은혜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이 별들 중 상당수는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수십억 개 존재합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고려할 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왜 우리는 아직 지적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던진 질문, 즉 다들 어디 있지? 라는 물음에서 비롯된 페르미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떤 전파 신호나 탐사선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문명의 역사는 수천 년에 불과하지만 우주의 역사는 수백억 년에 달합니다. 만약 우리보다 단 수백만 년만 더 앞선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 은하 전체를 식민지화하거나 최소한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위대한 필터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기까지 넘어야 할 매우 어려운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너무나 어려워서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멸종하거나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필터는 생명이 탄생하는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 지능이 발달하는 단계일 수도 있으며 혹은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전쟁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문명은 우주 전체에 매우 흔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위대한 필터를 넘지 못하고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가설은 동물원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외계 문명은 이미 우리를 발견했지만 우리를 보호하고 관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야생동물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우주의 동물원에 가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에게 깊은 겸손함과 동시에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미성숙한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가장 외로운 가설은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생명이 탄생하고 지적 문명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장, 거대한 달의 존재, 목성 같은 거대 행성의 보호 등 생명체가 번성하기 위한 모든 미묘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행성은 우주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존재이며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의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가설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안겨줍니다. 페르미의 역설은 우주가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우리의 존재를 기다리는 다른 문명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페르미의 역설은 과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 고독과 두려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별을 보며 꿈을 꾸지만 그 별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존재라면 우리는 이 우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이해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구는 단순히 지식 축적을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사서가 되는 일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여러분이 사는 이 푸른 행성이 이 넓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의 터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에서 잠든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우주에서 유일한 동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깊은 고독 속에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깊은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주적 고독이라는 깊은 질문과 마주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질문의 근원, 즉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 사색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지식의 경계,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아무리 탐구하고 발견하더라도 우주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겸손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손전등이 비추는 곳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굴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오직 손전등이 비추는 빛의 원형 안에 있는 벽과 돌들 뿐입니다. 우주를 탐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과학기술은 어두운 동굴을 비추는 작은 손전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의 감각과 도구에 의해 제한됩니다.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원경, 탐사선, 입자가속기와 같은 도구를 만들어 우리의 감각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도구들은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법칙과 인식의 틀 안에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빛을 통해 우주를 관측하지만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두 존재는 마치 손전등 빛이 닿지 않는 동굴의 거대한 부분처럼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오래된 빛인 우주 백영복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빛 너머를 볼 수 없습니다. 우주 백영복사는 우주가 태어난 지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벽이며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직 이론과 추측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벽은 우리의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을 만들더라도 우리는 이 벽 너머를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와 사고방식도 우주의 본질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이 둘은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융합된 개념입니다. 블랙홀의 특이점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모두 붕괴합니다. 이 지점에서는 우리의 수학이나 언어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진정한 본질이 우리의 인식 능력 바깥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주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는 우리의 인식 능력과 도구에 의해 걸러지고 해석된 일종의 주관적인 현실일까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순간은 사실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던지는 것은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과연 어떤 힘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했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중력이 아직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과연 어떤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주는 평평할까요? 아니면 곡률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주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우리 지식의 본질일까요? 우리의 지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경이로움과 탐구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우주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였다면 더 이상 탐험할 것도 발견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여전히 신비의 베일 뒤에 숨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더 깊이 파고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여러분의 존재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그 작은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 질문하고 그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은 어두운 동굴을 비추는 작은 손전등과 같지만 그 빛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평화와 함께 달콤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의 한계에 대해 사색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탐구의 끝이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주의 메아리,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과학적 탐구가 단순히 외부 세계의 지식을 축적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의식을 이해하는 심오한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눈을 감고 우주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블랙홀의 침묵, 그리고 별들의 탄생과 죽음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세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주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밤하늘을 올려다볼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사는 행성 밖의 세상에 대해 그토록 궁금해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은 내 삶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탐구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역사를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이 수십억 년 전 죽은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주라는 거대한 강물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그 강물 자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나사의 탐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새로운 행성과 은하의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거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즉 우리의 위치, 우리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고 창조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에 우리가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고독한 질문은 동시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과학은 종종 객관적이고 차가운 지식의 탐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과학적 탐구는 가장 깊은 개인적, 철학적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뉴턴은 왜 사과가 떨어지는지 궁금해했고, 아인슈타인은 빛을 따라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과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주에 대한 우리의 모든 탐구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의식은 과연 우주의 어떤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의식은 단순히 뇌의 정기적 신호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 중 하나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의식의 근원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식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주의 눈이고 귀이며 마음인 것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의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이 들 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꿈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조차 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주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어쩌면 거꾸로 된 순서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메아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가장자리를 탐험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끝없는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펼치는 가장 아름다운 실험입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 여러분의 숨결, 여러분의 의식이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속삭임은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 온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깊은 연결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평화와 함께 달콤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메아리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과 함께 평화로운 휴식 속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바로 경이로움의 끝없는 항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의 탐험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첫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텅 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작했던 이 여정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별과 은하, 그리고 블랙홀과 미지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고 우주의 팽창 속에서 홀로 항해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식은 우주의 무한한 신비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졌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를 안겨줍니다. 나사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데이터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각들이 완전한 그림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이고, 블랙홀의 정보 역설은 물리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는 우주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끝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탐험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이로움의 본질입니다. 경이로움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끝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탐험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강력한 망원경을 물려주고 더 정교한 탐사선을 보내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세대가 풀지 못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또 다른 새로운 미스터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주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지식과 호기심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작지만 우리의 탐구 정신은 우주 전체를 아우릅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이 우주의 모든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사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동시에 특별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나사가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고 지식을 추구할 수 있으며 사랑하고 슬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별의 먼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의식은 우주의 가장 먼 곳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 즉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주의 경이로움은 밤하늘의 별들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숨결 속에도,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속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꿈 속에도 존재합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세요. 여러분의 몸이 무거운 이불처럼 부드럽게 침대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별빛들이 이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변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속삭임은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걱정을 조용히 씻어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딘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고요한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우주와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우주의 신비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우주라는 거대한 강물에 부드럽게 맡겨보세요. 그 강물이 여러분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